아니, 왜 다들 한국에 눌러 앉지 못해서 이렇게 몸살이 난 거죠? 여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매력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여성은 이토록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의 프리랜서 기자 마리 워커입니다. 기자 생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특집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한국에 대한 것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취재차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이 나라의 독특한 매력에 사로잡힌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36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젊은 영국 여기자가 한국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게 되었다고 하면 다들 비웃더라고요. 한국이 그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지 않냐면서요. 요즘은 K-팝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대부분 짧은 여행으로 느낀 피상적인 매력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가 느낀 매력은 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36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취재기자로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고 때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아왔으니까요. 취재를 통해 만난 한국은 알면 알수록 기묘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정작 한국인들은 일상에 녹아있어 미처 체감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집 기고문에 들어갈 제 한국과 한국인 이야기 시작할게요. 36년 전 25살의 패기 넘치던 견습기자였던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영국 역사학자들의 시선으로 본 한국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였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거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취재하면서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이 민족이 얼마나 강인한 저항력을 가졌는지를요. 수천 년의 역사에서 숱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자신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잖아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 사용을 금지당했음에도 오히려 더 강한 민족의식으로 뭉쳤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이 이런 잠재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1988년 9월의 어느 날 그토록 꿈꾸던 BBC의 기자가 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올림픽 취재팀으로 파견된다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큰 고민이었죠. 유럽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며칠도 아니고 올림픽 기간 내내 머물러야 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견습기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지도에서 돋보기로 겨우 수도인 서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나라에 가야 한다니 말이에요.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온통 물음표 뿐이었습니다. 함께 파견이 결정된 20년 경력의 베테랑 선배 기자마저도 한국이라 거긴 아직도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심지어 준비가 덜 된 경기장을 취재하면 특종감이 되지 않겠냐면서 특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찾아본 한국 관련 자료들은 제 걱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자료 사진만 봐도 한눈에 후진국이란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지 30여 년이 지났을 뿐인데 과연 올림픽이라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죠. 게다가 이번 한국 파견은 올림픽 이후에 취재까지 포함되어 6개월 동안 머물러야 했어요. 긴 취재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안고 긴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김포공항은 규모나 시설이 우리의 예상대로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제 선입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 갔습니다. 한국을 알아가는 데 있어 이런 외형적인 것은 무의미했으니까요. 가장 처음 놀란 것은 식당 문화였어요. 서빙하는 분을 부를 때 20대 청년부터 노인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모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호칭에 담긴 한국만의 특별한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모라는 말 한마디로 타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을 말이죠. 여기에 한국 언어의 유연성이 더해져 호칭을 통한 유연한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일종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타시자마자 몇몇 젊은이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거였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광경이었어요. 더 신기했던 건 지하철 이용 안내 어디에도 이런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죠. 호기심이 생겨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왜 자리를 양보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연한 일인데요 라고 답하더군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건 우리의 기본 예절이라고요. 다른 직장인은 양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승객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회식 자리에서도 이어졌어요. 처음 회식에 참석했을 때 나이 많은 선배가 술을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영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상한 광경이었죠. 더 신기했던 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모습이었어요. 직장 동료끼리 속마음을 나눈다는 건 게임에서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선 술자리에서의 진솔한 이야기가 동료애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문화가 너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된 건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에서였어요. 취재를 마치고 허기를 달래러 들어간 작은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를 주문했죠. 서투른 젓가락질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할머니 사장님이 어디선가 포크를 구해오시더니 살며시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고는 국수는 김치랑 먹어야 맛있다며 계속 김치를 리필해 주시고 계셨었죠. 이건 영국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과도한 친절이 마냥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사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두 중년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말을 잘 몰랐지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며 우기는 것 같았죠. 신기했던 건 그렇게 다투면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끝까지 서로 술잔을 채워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목청을 높여가며 다투는 와중에도 술잔을 채워주고 건배도 빼놓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골목의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여성의 비명이었죠.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열띤 논쟁을 벌이던 두 남성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는 소매치기를 향해 뛰어갔죠. 저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치열하게 다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어 낯선 이를 돕는 모습에 그만 넋이 나가버렸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광경이 익숙하다는 듯 빙그레 웃으시며 제게 김치를 한 점 더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밤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들은 참 이상하다.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나서는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이 모순된 모습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 한국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6개월간의 올림픽 취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버린 걸까요? 결국 저는 BBC에 한국 특파원 신청을 했고 다행히도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생활은 36년째 이어지고 있네요. 이 세월 동안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저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위기 극복 능력이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IMF에 공식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BBC 본사에서는 한국 경제가 최소 20년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강의 기적을 시기하던 주변국들은 이제 한국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라며 비웃었죠. IMF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했고
그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저력을 몰랐던 거예요. 사업 부도와 실업의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국가 부도를 막겠다고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서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송출한 기사로 접한 본사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면서 충격적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시골의 한 할머니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금반지를 들고 나오셨죠. 나라가 어려운데 이거라도 보태야지 라고 수줍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뭉클하기까지 했어요. 시골 초등학생들은 어머니가 결혼식 때 받은 반지를 몰래 가져와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놀라웠던 건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금을 모으는 모습이었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리까지 총 226톤이 넘는 금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1999년부터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면서 관리체제를 완전히 벗어났죠. 3년 9개월 만에 1위였어요. 세계 금융사의 유례없는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당시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IMF 극복 신화를 보도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라며 찬사를 보냈죠. 한국인들의 집단적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IMF 외환위기는 한국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환상이 깨진 거죠.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자기계발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퇴근 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어학원과 도서관으로 달려갔죠. 주말에도 도서관은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한국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IT 혁명이었죠.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PC방을 취재하러 갔다가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수십 대의 최신형 컴퓨터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IMF의 아픔을 겪으며 더 단단해지고 더 스마트해졌죠. 그리고 그 변화는 곧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본사의 한국은 이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으며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앞섰을 리 없다면서 다들 고개를 저었죠. 심지어 제 상사는 취재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때 동료들의 놀란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에요. 지하철에서도 5G가 끊기지 않고 택시나 배달은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얼마 전에는 런던에서 온 조카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함이 그리워질 것 같다며 아쉬워했죠. 작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상을 앞서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과 한국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또 다른 모습의 저력을 보여줬어요.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만들었거든요. 10분 만에 검사를 마치고 결과는 하루 만에 문자로 받아볼 수 있었죠. BBC 본사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이에요. 때로는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죠. 제가 본사에 보고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시스템은 BBC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전 세계가 봉쇄 조치로 혼란스러울 때 한국은 체계적인 방역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대응했어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광풍이 일었지만 한국은 마스크 요일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시민들은 불편했을 텐데도 질서정연하게 이를 따랐죠. 사재기도 없었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켰어요.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어떤 외신 기자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건 한국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해야 했던 시기에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순식간에 구축됐죠. 전국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주였어요. 영국에서는 몇 달이 걸렸는데 말이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이런 시민의식과 단결력은 한국을 더 한국답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독특한 저력이죠.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놀라움의 대상이에요. 1988년 처음 왔을 때는 새벽 5시에 도서관으로 향하는 고등학생들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은 24시간 개방하는 스터디 카페라는 독서실이 전국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입시학원을 취재했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수험생들은 자습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있었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요즘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딩, AI, 로봇 교육까지. 이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표는 대학생들의 수업 시간표보다도 더 빡빡해요. 영국의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초등학생 어머니와 나눈 대화예요. 그분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아이들이 뒤처질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서 한국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교육열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고들 하죠. 때로는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런 한국의 교육열이 IT 강국,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교육 열정과 낮은 문맹률은 한국의 자랑이죠. 한국의 문맹률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죠. 일부 프랑스 지역에서는 자국어로 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과학적인 문자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만든 결과라고 봐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빠른 적응력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순식간에 받아들이고 발전시키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나요.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피처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불과 2, 3년 만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기록해버렸죠. 세계를 더 놀라게 만든 건 그 활용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적응하는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모바일 뱅킹과 쇼핑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는 물론이고 주식 거래까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빠른 적응력이 바로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해요. 재미있는 건 한국인들의 양면성이에요. 평소엔 개인주의적인데 위기가 오면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죠. 2002년 월드컵 때 본 거리 응원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됐습니다. 당시 BBC 특별 리포트에서 이렇게 전했죠. 서울의 거리는 붉은 악마들의 물결로 가득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경기가 끝난 후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다. BBC 특파원으로 수많은 국제 행사를 취재해왔지만 그때처럼 충격적인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거리로 나와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심히 노는 이 모순된 모습이 제 눈에는 어찌나 매력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침 9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도 새벽 3시까지 거리 응원을 하는 사람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언제 잠을 자느냐며 놀라워했죠.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이 있던 날 광화문에서 취재하다가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회사원이 양복 차림 그대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퇴근도 못하고 바로 응원 나왔다는 거예요. 일도 응원도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니까요 라고 말하던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이중성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면서도 여가 생활도 세계 최고로 바쁘게 즐기죠. 새벽 6시에 등산하고 저녁엔 치맥 마시고 주말엔 골프 치고.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요. 일할 땐 죽어라 일하고 놀 땐 또 죽어라 노는, 어찌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이런 강렬한 열정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등산하는 새벽 산행을 취재했는데요. 한 직장인이 아침 일찍 산에 오르면 하루가 2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쪼개 열심히 사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놀랍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산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 2018년 평창올림픽 취재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설경을 담으려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말았죠. 핸드폰은 터지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며 이러다 정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눈속을 헤치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무리 한국에서 30년을 살았어도 인적 드문 산속에서 홀로 마주치는 낯선 이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산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떠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날이 어두워지니 오늘은 제 집에서 쉬다 가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마을로 안내해 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풀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20년 가까이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계셨어요. IMF 시절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산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죠. 자신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그분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고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을 내어주셨어요. 추운데 이거라도 먹어요. 산나물이라 넉넉하진 않지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약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의 특별함을 실감했어요. 강풍을 동반한 화재가 시시각각 번져나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빈집을 노리는 약탈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대피한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 한국이 떠올랐어요. 전국에서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기름을 닦아내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주변 식당들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죠. 지역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집을 숙소로 내어주기도 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약탈이 아닌 나눔을 선택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만의 특별함이 아닐까 합니다. 뉴욕의 지하철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죠. 최근 서브웨이 푸싱 범죄가 늘어나 시민들이 벽에 붙어서서 지하철을 기다린다고 해요. 누군가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을 갑자기 선로로 밀어버리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뉴욕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는 모습은 21세기 대도시의 풍경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한국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2009년 서울시가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결정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과감하게 추진했죠.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탁월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에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자살률이 급감했고 미세먼지도 크게 줄었어요. 게다가 정시 운행률도 높아졌죠. 이제는 전국 모든 도시의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이런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프랑스 파리 지하철 관계자들이 서울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견학하러 왔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 싶어요. 되돌아보니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네요. 36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서울은 개발도상국의 수도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뉴욕이나 런던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가 됐죠.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은 대단하죠.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BBC에 처음 한류 관련 기사를 썼을 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더 많이 다뤄달라고 요청할 정도니까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냈어요. 이제는 제가 더 한국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고 배달 음식이 30분 안에 안 오면 핸드폰을 들죠.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곤 합니다. 36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한국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굳이 표현하자면 정이 많다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처음엔 지나친 간섭이라고 느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지는 따뜻한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에 끈기와 열정, 그리고 빨리빨리 정신까지 더해져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한국만의 매력 때문이 아닐까 해요. 한국에서의 36년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죠. 1988년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자가 되었어요. 은퇴 후에도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칼럼을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한국은 제게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점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서고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제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응원할게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영국 BBC 프리랜서 기자 마리 워커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리가 36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한국인의 매력은 정이 많다였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인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